1999년 6월 15일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999년 6월 15일 그날부터 9일 전에 북한의 어선 10척이 북방 한계선 남쪽 9km 지점까지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선만 내려온 게 아니었어요. 어선이 잘못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선과 함께 북한의 경비정 4척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이 북한에게 퇴각 명령을 내렸지만은 오히려 북한은 경비정 3척을 더 추가 투입시켰고 6월 9일에는 북한 배가 우리나라 배를 들이받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계속 충돌이 이어지다가 6월 15일, 1999년 6월 15일 아침 북한 경비정 7척이 우리나라 해군 고속청에 충돌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충돌로 맞대응을 했죠. 그러다가 9시 28분 북한 함정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대응 사격을 하면서 교전이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잊으셨겠지만 당시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어요. 그때 전쟁 난다고 그랬죠. 고속정과 초계함이 파손되었고 장병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제1연평해전이라고 불러요. 북한이 우리를 자극하다가 북한군 20여 명이 사망하는 북한의 참패로 끝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3년 후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인데요. 월드컵이 6월 30일까지였거든요. 근데 바로 전날 6월 29일에 북한은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자마자 우리나라 해군 선박에 집중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터키와 월드컵 3, 4위전 하고 있었을 때예요. 우리도 대응 사격을 했고 약 30분간 교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해군 6명이 전사를 하고 1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거를 제2연평해전이라고 해요. 모두가 다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한국사를 가르치는 저에게 늘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것은 1차 연평해전과 2차 연평해전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이에요. 1999년 6월 15일 제1연평해전 바로 1년 후 2000년 6월 15일 날짜가 같아서 또 바로 다음해니까 너무나도 뚜렷하게 제1연평해전의 기억이 떠오르던 그날 당시 북한을 방문 중이던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바로 2000년 6월 15일에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제가 한 나라의 지도자였다면 저는 그 공동선언하는 날을 그날만큼은 피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일도 아니고 바로 전해, 바로 그날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날짜까지 넣어가면서 공동선언을 할 수 있겠어요. 총 5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이 6.15 공동선언의 내용은요.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멋진 말 같죠? 표현들을 잘 보세요.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대요. 우리 민족끼리 라는 말은 우연히 쓴 말이 아니고 북한이 늘 쓰는 말입니다. 현재 북한이 대남선전을 위해서 만든 인터넷 사이트의 이름도 우리 민족끼리죠. 작년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트위터에서 이 우리 민족끼리를 팔로우했던 게 드러나서 이 전 총리가 기억이 안 난다, 실수였던 것 같다 이렇게 해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 앞에 흔히 넣는 말이 있어요. 미제를 몰아내고 미국을 미제라고 그러는데요. 미제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보통 그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미국 몰아내고 우리끼리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반도 공산화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미국이다 보니까 김일성의 수건사업 한반도 공산화 그것을 위해서는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우리끼리 하자는 건데 반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갓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갓근. 갓 있고 끈이 있죠. 끈. 김일성이 주장한 건데요. 1972년 김일성 대학에서 말한 거예요. 갓끈은 이게 턱 밑으로 2개의 끈을 이어서 매잖아요. 근데 그 끈 중 하나만 끊어져도 그 갓은 바람에 날아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갓을 날려버리려면 2개 중에 한 끈만 잘라도 된다라는 게 바로 갓끈 이론이에요. 이거는 북한의 핵심 대남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2개의 갓끈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잘라도 대한민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김일성의 이론이에요.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게 뭐예요?
한반도의 공산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 정부 들어서 일본이라는 갓근을 잘라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라는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반일 감정 일으키는 게 쉽고 막상 반일 감정을 일으켜보면 현 정부의 지지율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보수주의자인 트럼프와 펜스가 버티고 있는 미국은 몇 번 건드려 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끈은 잘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끈은 안 되겠으니 다른 끈 자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6.15 공동선언의 두 번째 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너무너무 비슷하대요. 연방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연방제 또는 고려 연방제라는 말은 참으로 오래전부터 써왔던 그런 표현입니다. 북한이 써왔죠. 남과 북이 현재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통일국가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도기적인 체제로 구상한 게 바로 연방제 아니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고 그래야 통일 비용이 적게 들지 않는가 이러면서 현재 중고등학생들을 세뇌하고 있어요. 북한은 이미 60년대부터 이 연방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이제 공식 명칭을 고려 연방제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바로 그 당시 70년대에 공화국 연방제 통일론을 내세우면서 북한의 연방제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 1980년대에는 연방제 국가의 명칭이 공공연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1980년대에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그들이 만든 나라 이름입니다.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한 국가 안에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를 각각 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방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라는 그런 겁니다. 1989년에 당시 평화민주당의 당수였던 김대중은 공화국 연방제를 자신의 당인 평화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을 합니다. 근데 이 연방제를 통해서 이 북한이 이루고자 하는 건 뭘까요? 말이 연방제이지 한 국가 안에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미국의 연방제 이거랑 다른 거예요. 그건 같은 체제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다른 체제 두 개가 한 국가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이지 조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연방제라는 말 자체가 이 비논리적인, 비합리적인 그런 단어예요. 연방제가 되어서 남과 북이 합쳐서 연방의회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북쪽의 의원 10명과 남쪽의 의원 10명이 모여서 이 한반도의 전체 정책을 결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북쪽은 모두 공산주의로 가는 방향으로 찬성을 할 테고 남쪽의 반 정도는 또 거기에 찬성을 하겠죠. 이미 남쪽에 주사파 등 공산주의자들이 넘쳐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늘 공산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 전체 연방의회에 결정이 날 거예요. 연방제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 없이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북한은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로 가고 싶어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전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미 동맹만 공고히 유지되면 전쟁을 통한 공산화는 되지 않을 겁니다. 공연히 도발했다가 미국한테 크게 한 방 맞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쟁 없이 한반도를 공산화하는 연방제라는 거에 아주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방제의 속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거 반대하잖아요. 연방제라는 단어에 큰 경계심을 이제 나타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거를 연합제라는 말로 바꿔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연합제 다음 단계로 연방제 그 다음 통일국가로 가자면서 한 단계 뒤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도 높은 단계의 연방제, 그게 바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기 전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자고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각 지방의 자치를 인정하는 뭐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모두 연방제의 전 단계로 그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6.15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같을 수밖에 없죠. 같은 뿌리인데요. 근데 더 무서운 말은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 뒷말인데요.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자고 한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방향이라는 게 뭔지 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공산주의 체제와 공존하며 가자는 연방제는 교회를 없애려는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간다면 이건 뭐 될 것도 아니지만은 그건 사악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의 개인과 민족을 가증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38선 이북에서 교회가 사라지는 쓰라린 아픔의 역사가 겨우 70년 전에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들은 그 교회를 없애는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못 살아요. 우리가 만약 통일을 한다면은 그거는 연방제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이어야 하고 흡수 통일이어야 돼요. 북한에 도사리고 있는 그 마귀랑 그 수하인들을 박멸하고 동포들을 구출해내야 돼요. 통일을 한다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체제 안으로 그들을 흡수해야지 서로 섞여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며 반드시 흡수 통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연방제 안에 찬성한다고 벌써 여러 차례 공공연히 말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추도식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을 때 남북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꼭 실현해 그분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가고 싶다. 이러면서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제를 꼭 하고 싶으시대요. 지난 대선 때 후보자 토론회 할 때에도 낮은 단계 연방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국가연합과 거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북한의 연방제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걸 공공연하게 드러내곤 했어요.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이 대남 적화 통일 전략의 하나로 만들어낸 것인데 이거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으니 이 나라 꼴이 뭡니까 이게.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개헌 시도가 있었는데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려는 시도했었죠. 그리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 개헌을 하려고 또 했었어요. 그 연방제라는 단어를 드디어 이제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방 분권을 헌법 개정안에 넣은 사람은 지금은 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래서 연방제 논의 자체가 현행 헌법상 위헌인 거예요. 만약에 연방제가 된다면 남과 북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거는 그 안에서 싸우는 내전으로 취급됩니다. 그럼 미국의 개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연방제 안에는 이렇게 많은 술수들이 들어있어요. 연방제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같이 갑니다. 요즘에 그 자기 이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전에 주한미군 철수 각오하고 자주국방 정책 수립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2차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14선언이라는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선언의 정식 명칭은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의 14선언 1항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6.15 공동선언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고 그래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자주적 해결이라는 거 이게 뭔 뜻인가? 미국 제외하고 논의하자라는 거 말고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6.15 공동선언에서도 14선언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4선언은 접경 지역인 그 해주 지역 일대에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및 경제특구를 건설하자라는 뭐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는 아주 긴 선언이에요.
6.15 공동선언은 선언적으로 한 장짜리입니다. 근데 14선언은 정말 구체화된 사업들로 구성이 된 아주 방대한 양의 그런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선언은 사실 현재의 헌법적인 가치와도 다 충돌이 되고, 특히 노무현 정부의 그 14선언을 이행하려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그렇게 필요했었기 때문에 결국 두 선언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그 결과 선언의 내용들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상 세 번째 남북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이 정부 들어서입니다. 바로 4.27 판문점 선언이라는 건데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발표를 했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의 첫 항은 이렇습니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새 공동성명의 시작은 모두 자주적 통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주적이라는 말은 분명히 겨냥하고 있는 상대가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의 역사까지 우리가 자주적이라고 말하면 그거는 중국으로부터 중화체제로부터 벗어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단어가 아닌 이 자주라는 단어를 일부의 그룹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생활하면서 자주라는 표현 씁니까? 근데 이 단어를 좋아하는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고, 다방면의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6.15를 비롯해서 남과 북의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민족 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고 그랬어요. 적극 추진하자. 그러니까 6.15와 같이 아주 의미 있는 날들에 남과 북의 공동행사를 좀 하자. 이런 얘기예요. 6.15와 같은 남과 북의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6.15가 뭘 말하는 걸까요? 설마 1999년 6월 15일에 연평해전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2000년 6월 15일에 6.15 공동선언을 말하는 것일 텐데요. 그 선언문은 그냥 6.15라고 간단하게 썼어요. 세상에 6.15가 얼마나 많은데 전 그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 판문점 선언은 그 6.15 공동선언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합의도 했습니다.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얻지 못해서 실행하지 못했던 그 14선언의 사업들을 이제라도 추진하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사실 근데 필요 없는 거였죠. 이미 1991년 12월 31일에 노태우 정부 때인데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발표됐기 때문에 또다시 비핵화 선언은 할 필요가 없는데, 당시 분위기가 비핵화가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합니까? 아니, 대한민국에는 우리한테는 핵이 없는데 비핵화를 말하려면 북한 비핵화 이렇게 말해야지 북한만 핵을 제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1991년 말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다음 해인 1992년 2월 19일에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992년 그 해에 우리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데 미국의 핵잠수함이 한 대 들어왔다고 하면서 남쪽에 핵이 생겼네 이러면서 그 선언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무효화시켰고, 2009년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핵 확산 금지 조약, 우리가 보통 NPT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가입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6차례 핵사찰을 받았습니다. 뭐가 어떤 시설이 있는지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몇 개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끝까지 거부를 하다가 1993년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왜 하니 이러면서 그 NPT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때 미국이 말렸거든요. 그랬더니 탈퇴 유보를 잠시 하고 있다가 2003년에 결국 탈퇴했습니다. 2003년에 탈퇴하자마자 2005년에 우리 핵무기 있다, 이렇게 핵무기 보유국 선언을 했어요. 그 이후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시작을 했고 2009년에 2차 핵실험했고 2013년 계속 3차 하면서 계속 넘어가서 2017년 9월까지 무려 6차 핵실험까지 했어요. 이 정부 들어서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은 이제 핵실험 안 해도 되는 단계까지 왔나 봐요. 그 대신 핵탄두를 달고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계속 만들어서 발사하고 있죠. 근데 이 정부는 이상하게도 그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않고 처음에는 뭐 불상 발사체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불상 날아가는 그림 막 올리면서 풍자를 하니까 요즘에는 뭐 미상 발사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아니 미사일 방향만 바꾸면 이곳에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인데 현 정부의 국방부는 그게 일본이나 미국을 향해 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6.15 공동선언이랑 그 14선언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요. 그 6.15 공동선언의 그 합의사항과 14선언의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조속히 추진하자라는 그 이번 정부의 4.27 판문점 선언은 국회 동의를 받았나요? 4.27 판문점 선언만 통과하면 사실 이 정부의 선언만 통과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6.15와 14선언의 내용들이 모두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 해. 그러니까 2018년 9월 11일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었고 그 이행을 위해서 2,98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미 남북의 뭐 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2,986억 원이 소요된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정부 여당은 이 선언을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당시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했었습니다. 사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였지만은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상 한반도에서 국가의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은 사실상 헌법에서 명시한 조약도 아니어서 국회 비준 동의 대상도 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비핵화 문제와 맞물려서 지난 지방선거 직전이었죠. 하노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렬이 되면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고 결국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알려드리지 않으면 모르시더라고요.